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약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학력보다 지연이나 혈연보다 인내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40대에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교에 있다가 공립사립 그리고 대학에서 조교도 하고 시간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40대에서부터 인생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한 15년 안팎을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논술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전주입니다. 지방에서 논술 학원을 하는데 되게 요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재력도 좋더라고요. 그 부모 배경도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의 자녀들이 집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구를 못하지만 학교에 많은 학생과 어울려서는 참아야지만 학원에 오면 한 12명 놓고 수업을 하니까 덥다, 춥다, 온도 조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면 대다수가 저온을 요구합니다. 한 20도, 어떤 때는 18도. 그런데 적절한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이를테면 한 5도 안팎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25도, 6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또 제시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 너무 더워요. 요즘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는 제 의견에 따라서 24, 5도. 자, 인내도 공부니까 참자.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은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없다. 그러니 참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군 신화를 들었습니다. 당군 신화를 봐라. 호랑이와 곰이 만일 싸우는 걸로 대결했다면 호랑이가 이겼을지 모른다. 물론 곰도 호랑이와 막상막하겠지만은 우리 일상 백소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이겼을 텐데 그걸로 싸우지 않았다. 인내로 싸우지 않았느냐. 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간 참으라. 너희들 사람들이 열망하지?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열망하는 만큼 참았습니다. 곰은. 그러나 호랑이 나 이거 마늘 쑥을 먹고 나한테 여기서 100일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죠. 싫어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싫어하는 것을 먹으면서. 그게 마늘과 쑥이잖아요. 곰은 물론 채식성이긴 하지만 멧돼지 봐서 알지만 멧돼지는 마늘, 쑥 이런 건 잘 안 먹습니다. 감자 이런 것도 쓴 것은 고구마, 칡 다양한 단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와 닮은 이 곰 마늘과 쑥을 줬으니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되려는 열망이 많아서 그것을 먹고 견뎠죠. 그런데 약속은 100일을 했지만 37일에 21일이죠. 37일에 응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기한보다 더 빨리 열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 봐라. 열망하는 만큼 참는 거다. 싫은 것을 먹으면서 참는 거다. 그리고 약속 기한보다 조금 참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우리 학원에서 역시 유력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스카이에 많이 가고 그 뒤에 사법고시 패스했다, 행정고시 패스했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곰이 인내로 호랑이를 이겼듯이 우리는 학력보다 더 중요한 인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족지연. 만족할 것을 지연하는 거죠. 오늘 즐길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공부하는 거. 그게 교육이잖아요. 위기를 인내하는 거. 불만을 인내하는 거. 그러면서 열망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지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유혹을 참아내고 불안이나 위기를 참아내고 그 힘이 바로 절제력이요. 인내력이요. 지연력, 지속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사업가 A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서 못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동네 아주머니가 막 이야기를 입씨름하면서 하는데 아주머니 왈 저렇게 혼자서 자식이 많은데 어떻게 다 키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한 두어 명만 고아원에 보내라. 그리고 농사를 져서 두어 명 이렇게 이제 키운 다음에 넷인가 다섯인가 됐었는데 그렇게 위에서 키우면 이제 어머니하고 그 자식이 협력해서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불러오든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든 뒷바라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감당할 만큼 자식을 키워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은 죽어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주머니 나가고 그 뒤에 모른 채 오게 되었죠. 그 방황하는 동안에 나는 책임진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동생들은 내가 책임진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인생, 내 동생, 우리 어머니,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부터 뭐 여기저기 빈병파리도 하고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 해가지고 그 586 개띠 같으면 그런 거 읍내에서 저도 시골 지난 읍내에서 컸는데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그게 돈이 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고학을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먼 친척 집에 있으면서 뭐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또 부인도 공무원을 만났지만은 지금이사 부부 공무원 뭐 괜찮은 편이기는 하지만 옛날만 해도 저 86년에 중학교 교사로 발령 났었는데 그때 월급은 뭐 2, 30만 원 된다. 아무튼 지금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돈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박봉이었습니다. 지금도 박봉일 겁니다. 아마 막 교사 처음에 나가면 연봉 3천 안팎이나 될라나 대기업 같은 데서는 막 5, 6천 이렇게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따지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다 뭐다 안정성이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혜택이다 그다음 교사 같으면 이제 자녀 교육과 비슷한 어떤 그 학사 일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말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교육에 관여할 수도 있고 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 교사가 최고의 신분감이라고 하지만 옛날 공무원들 그렇게 인기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옛날 70년대, 80년대 IMF 이후에 1997년 이후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아니 그 동생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겠다. 내 새끼들 키우는데도 문제가 있겠다. 어머니 봉양도 그렇다.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고 이제 부인은 공무원하게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이제 어떤 전기 그런 계통이어가지고 또 그런 공무원을 하면서 사업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업하면 돈을 크게 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기 그지없었고 그 군사 관련 큰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뭐 인플레사 그 다음에 원자재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환율 올라 뭐 인플레이션돼 그 다음에 원자재 올라 인건비 올라 이것저것 오르면 본래 몇 년 전에 수주한 그 금액이 요즘은 더구나 뭐 최저 입찰 그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최저로 해서 들어갔는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부도가 나게 됐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부도 난다 보니까 자기 돈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그 자재 대준 사람은 자재 대준 사람 여기저기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채무를 상환하라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보고 먼저 돈 가져가는 사람이 부도난 사람한테는 뭐 일장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사를 동원해 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다든가 뭐 거의 그 살해 협박을 한다든가 실제로 공동묘지에 가서 그 해결사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때리는 것도 좋다 죽이는 것도 좋다 내 말이나 들어보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커왔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런 그 자식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어떤 철천지 한의 이야기를 그 아줌마 말을 듣고도 하는 걸 듣고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되었는데 연기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 내가 갚는다. 어찌됐든 갚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거 감동된 얘기는 거의 새벽 새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같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밥을 먹고 술 한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 채권자들한테도 가서 이 채권을 좀 유예하고 부대 안 나게 해야 당신들도 살고 나도 살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돈 당신들이 기왕 못 받을 것 같으면 실제로 한번 속는 셈 치고 나를 믿어달라 해서 채권자들에게 이런 그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안 하고 실제로 피나게 노력해가지고 그 돈을 갚게 되고 그 뒤에 대성해서 뭐 아주 그 전국적인 사업을 이끌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도 위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실력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신뢰를 회복하죠. 야, 저놈은 진짜 한다면 한다. 남들은 고위부도를 내고 막 도망가는 수도 있고 어떻게든 배짜라 하면서 버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로 빼돌리고 저 뭐 이리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재산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추궁이 들어와도 법정 그 어떤 대결이 들어와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그러지 않는다. 야, 저놈 진짜 믿을 만하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일하는 제대로 하고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하는 신뢰를 회복하죠. 그리고 자기의 자신감도 증대되죠. 그러면서 배포가 커지는, 담대해지면서 능력이 고조되는 거죠.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책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그래서 학력보다 이런 그 인내를 통한 자기 자신감 회복, 이른바 회복 탄력성을 실험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주행이나 이병철 같은 이런 대기업 창업주들도 그런 과정 다 겪었습니다. 정주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더 서비스든가요? 자동차 서비스 센터 차렸는데 그 공장이 불났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던 그 오영감이던가요? 정미수 하는 사람. 근데 그 정미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쌀가게 운영할 때, 쌀가게 점원으로 할 때, 쌀가게 또 주인이 됐을 때, 이야, 저놈은 정말 싹수가 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불난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만큼 타인의 신뢰가 높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보여줘 달라고도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신용도에 의해서 우리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현기 몇 등급 얼마까지 돼 안 돼? 탁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몇천만 원 빌려다가 그것도 못 빌리게 되면 참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서 남의 그 큰 채무를 갚은 사람은, 부채를 상환해 본 사람은 이게 배포가 바닥에 내려왔던 만큼 진폭이 커집니다. 정주행이 그랬고, 이병철도 그랬습니까? 사카린 사건으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구입해 놨을 때 그거 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을 때 그때 이병철이 주저앉았습니까? 그때 정주영이 포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도망갔습니까? 정주영 그 전에도 고령교 복원 사퇴할 때도 역시 자기가 겨냥가다가 달라가지고 크게 부도가 나고 그 손해본 것을 이것저것 집 팔아가지고 얼마나 또 그 신용이 컸으면 그 자기 매제나 동생들이나 직원들이 집을 팔아서 그걸 빌려줬.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요즘 세상 가지고 싸우는 세상인데 그런 정도의 그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스스로 바닥을 차고 올라감으로써 길렀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뭐예요? 본전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야, 나는 적어도 내 부모 봉양하고 나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자식들은 어디에 기대지 않고 먹여 살리겠다. 그런 그 정신. 섬을 지고 불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낳은 자식들은 그리고 내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적어도 거기에 대한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인생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그렇게 어떤 타인에게 또는 무슨 기관에게 국가에 전혀 빚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야, 이게 내가 좀 벌면 내가 빚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조금 도와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나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도 말만 좀
따뜻한 말 보태줘도 그렇게 따뜻하더라. 그걸 알아서 되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청주형, 이병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제가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학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돈을 누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하면서 절실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되게 목적을 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오. 부모 없는 사람 도와주시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자기와 이 유유청정할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전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면서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안목이 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반성되면서 되돌아보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 타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한데 여유가 생겨서 뭐 거리에서 뭐 생기는데 누가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그런 게 보입니까? 내가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딱 서고 나는 적어도 본전 인생을 하겠다. 아니다. 흑자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 흑자를 내면은 내 자식들 넘쳐나면은 부모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넘쳐나면은 남까지 도와야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인내하면서 부도 위기를 극복해낸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0.5% 아마 우리나라 유사 이름은 최고라 처음이라는 것 같네요. 0.5%를 한 번에 올린 거. 이른바 빅스텝. 크게 걸음을 띄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채무 상환에 아주 부담이 커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채무가 커질 때, 부도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또 이거 어떻게 금융기관에 국가에 남한테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겨야지.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해. 만세. 배째. 나는 못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을 수가 있죠. 부채 정말 저도 한 8, 9년 전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싹 정리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되도록이면 빚 없이 살려고 하는데 빚 없으면 부자다 이런 주의로 사는데 빚 갚는 거,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구가 2,200여 가구, 가구 평균 8,800만 원 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마다 1억 가까이를 빚지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부채도 평균 2천만 원 안팎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평균 1억이 다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그러니까 인구마다 아마 가계 평균이 지금 우리 2.2명인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도 5천만 원 안팎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채무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인상됐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저런데도 자기 책임성의 원리를 지킬 때 대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빚 무서운 줄 알게 되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위기에 처하면 그 다음에 이 도덕적 해이를 하는 뭐 회생 절차다, 뭐 파산 절차다, 뭐 탕감 절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됐든 그런 속에 그런 그 굴레 속에 들어가면 회생했다 또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탕감 한번 받으면 이 도덕적 해이가 돼가지고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란 여기냐. 정준 같은 사람, 이 이병철 같은 사람 봐라. 그렇게 갚고도 많이 남겨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요구하면서 오히려 그 뭐랄까 의존해서 사는 것 아니면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개인마다 그런 상황에 안 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그 뭐랄까 이 형평성 문제랄까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존해 살면서도 어떻게든 이 국가 돈은 빼내야지 먼저 보는 게 임자인데 못 먹는 게 병신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아무리 국가 부유한 상태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건 뭐
국가가 붕괴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인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결핍을 체험하게 하는 거, 가난하게 키우는 거, 부자를수록. 근데 거부들은 되게 자녀를 가난하게 키우는데 졸부들이 되게 부모들을 부유하게 키운다고 하죠. 그런데 둘 다 부자가 된 원인은 거부든 졸부든 자기가 결핍을 느끼고 절실하게 그 풍요롭게 살려는 열망을 불태웠기 때문에 이 곰처럼 열망하는 만큼 그걸 참았는데, 거부는 자녀에게도 그 원리를 물려주려는 거고, 졸부는 내 가난했던 그 시절 정말 징그럽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든 부유하게 키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자녀가 풍요만 알고 만족 지연할 줄 모르고 즉각적인 어떤 그 만족을 취하려다가 그냥 쾌락으로 빠지다가 그 다음 소비로만 빠지다가 이대도 못 가고 부자가 졸부가 망하는 수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정주영이 정계에 뛰어들 때 그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최불암하고 정주일, 이주일이 따라갔잖아요. 평화당이 통일주체국민회의든가요? 아니,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통일국민당, 국민통일당인가? 그런 정당을 정주영이 창당을 했는데, 그때 최불암과 이주일이 그 정주영 따라가면 뭐 정치자금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큰 부담은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최불암이랑 이주일이랑 그 정주영 사는 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수수하게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도 옛날 텔레비전, 그리고 그 변여사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 목록 1호는 뭐 재봉틀이라고 하고 사치란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최불암이 막 욕조 변기가 막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 사람한테 정치자금 타기는 다 걸렸다. 한 번 또 이제 이주일이 이렇게 뭐 정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술집에서 그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있는데 술 박스를 몇 박스 가져오니까 정주영이 보더니, 야, 이거 우리가 이걸 다 먹냐 가져가라고 한 박스만 남기고 그러더니, 야, 이주일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저기 밤무대 다니면서 그냥 한 번은 자,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막 몇백만 원 쫙 긁으면서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마음껏 즐기시면서 이 졸부들의 이 소비 행태를 봐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주일이 보니 정주영이 아니 술 그 몇 박스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물리니, 야, 이 사람한테 돈 다 쓰기는 다 틀렸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주영이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하게 자기도 살고 자식들도 가난하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가난하게 한 거예요. 물론 뭐 정치 자금은 그 자기 대선에 나갔을 때는 5천억인가를 썼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90년대 초예요. 지금 30년 전쯤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몇 조 쓴 셈인데 뭐 쓰는 데는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유학생들 자녀들을 봐도 오히려 진짜 거부들의 자녀들은 검소하게 근검하게 사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졸부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부자 티를 내고 그냥 뭐 폼 잡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주영 뭐 그 손자들까지 밥상머리 교육하느라고 새벽에 불러들인 거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다, 손자다 손자다 해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철학을 자기는 그렇게 몸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내하는 힘, 가난한 힘, 결핍정신. 인내는 참은 뒤에 열매를 얻어봐야 그 인내가 더욱더 강해지죠. 이른바 존버, 정말 끈질기게 버티는 거, 이게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능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도 맞는데, 요즘에 너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즉각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금방 밥 먹다가도 아이들이 그냥 피자 불러달라고 하면 피자를 불러줘가지고, 아, 나는 말만 하면 얼마든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내 욕망은 내 부모를 비롯해서 모두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 욕망은 지선이다. 이 지상 목표, 내 욕망. 그러니까 어떤 성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금전욕이라든가 인정욕이라든가 그걸 즉각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는커녕 잠시도 못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볼 때 내 인생을 적어도 본전으로는 살고 가야지. 부모에게 어느 정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리고 사회 누구에게도 어떤 기관에도 국가에도 전혀 뭐랄까 훼손을 주지 않아서 내가 오기 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떠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성공이요. 그 성공의 핵심은 학력보다 인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